시련을 감당하는 자세. 인간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련이라는 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의 시작, 즉 사랑에 빠지는 falling in love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사랑이 파국을 맞는 falling out of love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시련과 같은 슬픈 운명이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의식적인 부정도 한 몫을 하지만 사랑의 파국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운명의 장난이든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었든 간에 사랑의 파국을 밀어닥칠 때 사람들은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공통된 반응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다. 운명의 장난이든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이든 간에 우선 공통된 반응은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일에 흥미를 기대며 자신이 매우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에 열등감이 들어 마치 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시련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과 대응을 통해서 시련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신화 속의 인물들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원행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메넬라오스가 그의 아내 헬레나를 되찾는 것처럼 사랑을 되찾는 것이다. 멜라오스는 그의 아내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함께 도망간 것을 알고 처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침울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곧 힘을 회복하고 아내를 되찾아오기로 마음먹는다.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바로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결국 메넬라오스는 전쟁에서 이겨서 아내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 메넬라오스의 사려는 시련의 아픔을 겪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인을 다시 찾은 경우다. 그의 대응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련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별을 당하면 상대방의 진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고 단지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를 원한다. 심지어 자신을 놀리려고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 부정이 심하면 심할수록 시련의 상처는 낫지 않고 깊은 우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떠나간 연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염없이 믿게 되는데 이것을 오페라 나비 부인 현성이라고 한다. 미어에서 알 수 있듯이 메넬라오스는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죽어갔다.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되찾는 예는 없지만 그만큼 사랑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메넬라오스처럼 다시 연인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사실 높지 않다. 두 번째 예는 시련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의 복수를 하는 것이다. 자료의 전쟁을 일으켰다는 또 파리스는 오이논이라는 여종과 결혼한 상태였다. 오이논은 상처를 낫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파리스는 오이논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말을 어기고 헬레나를 데리고 트로이로 가버린다. 파리스에 대한 배신감으로 사랑의 상처를 받은 오이논에는 자신의 상처는 치유하지 못한 채 깊은 우울에 빠진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파리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었고 오이논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파리스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시련을 당한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증오심도 키울 수 있다.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은 자신의 한 불이나 낼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 커다란 불행으로 이어진다.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는 변심한 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그러한 예다. 세 번째는 시련이 전원이고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소스러운 미노스 왕의 미로에서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무찔러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때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가 대소스에게 반해서
아버지는 원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준다. 게다가 아리아드네는 가족까지 버리고 테세우스를 따라가서 크레타 섬을 타전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리아드네를 이용하기만 했던 테세우스는 낙소스 섬에서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아리아드네는 울면서 혼자서 섬을 헤매다가 그곳에 있던 술과 강기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영웅 대신에 신을 얻게 된 것이다. 신을 당해서 시리에 빠졌을 때 의의 인물이 나타나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신의 상처가 깊을 때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반대로 위로를 받다가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연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련을 승화시키는 사례가 있다. 아볼로는 사랑과의 신 스코피트를 늘린 죄로 사랑의 화살을 맞게 된다. 큐피드의 화살을 맞게 되면 처음 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아볼로의 대상은 바로 다포네였다. 큐피드의 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포네에게 사랑을 거부하는 라파사를 쏴 라파사를 맞게 되면 사랑의 화살과 반대로 처음 본 사람이 그 누구든 그를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아볼로는 다포네를 쫓아다니고 다포네는 도망다니고 그래서 다포네가 아볼로에게 잡힐 쯤에 강의 신은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때에 다포네를 월깃으로 변하게 하고 아볼로는 자신의 사랑을 받지 않는데 아볼로를 원망하지 않고 그녀를 길에서 승리하는 개선장원의 월기의 소관을 씌워주는 그래서 자신의 지강 사랑을 받지 않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상대를 매우 원망하는 것이다. 아볼론도 월기수로 변한 다포네를 보고 원한의 감정으로 그 월기수를 도끼로 베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볼로는 자신의 사랑을 받지 않는 다포네를 인정하고 자신의 사랑을 그냥 간직하기로 한다. 그래서 아볼로는 자신의 사랑을 기리고 다포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도리어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신을 당했을 때 거절당한 사랑을 기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아볼로의 신에 대한 대응 방법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다. 신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위의 네 가지 문제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해결 방법 중에서 선택은 개인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신을 당한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을 사랑을 이룬다는 기본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존감이 상하는 일이며 자기의 또한 손상을 받기 때문이다. 자, 심리학적인 유형론은 카를 영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성격적인 특질이 있다. 그 주장이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오해, 논쟁, 편견은 결국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학적인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모두 다른 것은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을 나눌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형은 인간이 갖는 태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외향성과 내향성이 것이다. 영이 주장한 외향성과 내향성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내향성, 외향성과는 개념이 다소 다르다. 그런 외향성과 내향성은 정신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으로 사람마다 외향 혹은 내향이라는 양극 중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외향성이란 어떤 사람의 정신 에너지가 습관적으로 외부의 대상을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향성의 사람은 외적인 세계를 또 초점이 맞추고 있으며 외부의 대상이 판단과 인식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들어가는 주변의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매우 활동적으로 보인다. 내향성은 정신 에너지 흐름이 내적인 세계로 향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며 외부 세계의 대상에 휩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생각을 많이 하며 경험보다는 자신이 가진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저희 사람들은 내향성의 사람들을 정적이라고 느낀다. 이러한 의식의 두 가지 태도 유형 이외에 의식에는 외계의 사역관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능에 존재한다. 유형은 네 가지 기능을 다시 합리적인 기능과 비합리적인 기능으로 나누었다. 합리적인 기능에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비합리적인 기능에는 직관과 감정이 있다. 감각이 있다. 사고와 감정을 합리적인 기능이라고 한 이유는 사고와 감정 기능이 주어진 관념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관과 감각은 옳고 그름을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엇을 감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 네 가지 기능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다음과 같다. 사고 기능은 어떤 사물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며 이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다른 사물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기능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정보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일관성과 타당성을 정밀하게 여긴다. 감정 기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분과는 다른 것으로 어떤 외향적인 사고형과의 차이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고가 안으로 향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은 외계의 저상까지 순서를 정립하려고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다. 이들은 개념에 더욱 신경을 쓴다. 이들은 먼저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도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과학자라면 자신이 동료가 개념을 읽고 방황할 때 제자리를 잡도록 해주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세 번째는 외형적인 감정형으로 1등 기능은 내형적인 사고형이다. 이들은 외계 상황을 적절히 평가하고 유연하게 관계를 맺는 적응 능력이 있다. 이 유형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 대한 착각이 드물고 남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장기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생을 참 쉽게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친구가 많고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이 유형은 사고형을 싫어하는데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1등 기능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형적인 사고형을 싫어하고 철학적인 원칙 또는 기본적인 삶의 의문들을 싫어한다. 따라서 심오한 의문은 피하며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이들을 의기소침하게 한다. 네 번째는 내향적인 감정형으로 1등 기능은 외형적인 사고형이다. 이들은 내향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통해서 삶에 적응한다. 영은 이에 대해서 잔잔한 물은 깊다라고 표현했다. 이 유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분화된 영역의 가치 체계를 갖추면 외계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그 안에 영향을 받을 뿐이다. 이 유형은 도덕 또는 윤리적인 개념을 조용하게 전도해서 집단의 윤리적인 근간을 형성한다. 마더 데레사가 이 유형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소리 없이 퍼지는 연기처럼 주변 사람들을 물들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어느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게 한다. 네 가지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외형적인 감각형으로 1등 기능은 내형적인 직관형이다. 이 유형은 외부의 대상과 실제적인 방법으로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재능을 갖고 있다. 감각형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냄새를 맡으며 느낀다. 이들은 방에 들어서면서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단순히 파악한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안다. 어떤 직관형에 이런 질문하면 직관형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감각형은 세부하지 않은데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진을 찍듯이 사물을 관찰하며 외부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빨리 알아챈다. 그래서 산악인이 엔지니어에게 이런 타입이 많은데 이유는 외부의 현실을 정확하게 폭넓게 알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1등 기능은 직관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관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한 환상일 뿐이라고 평가를 한다. 두 번째는 내형적인 감각형으로 1등 기능은 외형적인 직관형이다. 이들은 매우 민감한 사진판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다. 만약에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은 이런 타입은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얼굴 표정, 의상, 걸음걸이 모양을 단번에 알아챈다. 이런 모든 것이 내향적인 감각형에게는 순간적으로 흡수된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람들은 외향적인 감각형과 달리 겉으로는 어딘가 모자라 보인다. 왜냐하면 그 유형은 그냥 멍하게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사물을 흡수하고 있다. 이들은 내부에서 빨리 반응을 보이지만 외적으로는 늦게 반응을 나타낸다. 이 사람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남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외형적인 직관형인데 1등 기능은 내형적인 감각형이다. 직관 기능은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직관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의 가능성 또한 잠재성을 알아내는 기능이다. 외형적인 직관형은 이런 기능을 외계에 적용한다. 따라서 미래의 일을 미리 추측한다. 생전 지명에 있는 사업가에 이런 유형이 많다. 이들은 시장성을 미리 파악하는 데 능하다. 마지막으로 내형적인 직관형으로
열등 기능은 외형적인 감각형이다. 이들도 외형적인 직관형처럼 이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이들의 직관은 마음속으로 향하고 있다. 고대의 샤먼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현정의 심리학적인 유형론 이외에도 인간의 성격을 분류하는 이론은 매우 다양하다. 결론적으로 남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으며 남을 바꾸려고 헛된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처럼 얘기에 반응하고 대응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치. 심판적인 자살.